요새 이제 제 고민은 제가 생각하는 만큼 주가 지수가 떨어졌거든요. 올해는. 예. 한 2,600 저는 2,600 정도. 정도면. 근데 지금 그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예. 예, 그런데 제가 그동안 주가 지수가 떨어진다고 생각해가지고, 물론 저는 뭐 삼성전자 같은 주식도 9만 원대 팔았지만 일부는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삼성전자 주식 가지고 있는 대신에 그것보다 1.5배 정도 인버스 ETF를 사는 겁니다. 주가 지수가 떨어진다고 생각했기 생각하셨을 때문에. 때. 예, 예. 저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니까요. 네네네. 그래서 요새는 저 인버스 ETF 팔고 삼성전자를 지금 사고 있거든요. 반대로. 예, 지금 오기 전에도 63,800원에 오늘 근데 삼성도 요즘에 계속 신저가여가지고. 신저가인데 네. 인버스 ETF를 줄이고 네. 예, 계속 지금 오르는 쪽에다가 앞으로 저 한 5개월 정도 보고요. 근데 그 말의 의미는 즉슨 네. 그러면 가치가 내재 가치 대비 가격이 너무 싸졌다라는 뜻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우리나라 주가를 평가할 때 대표적으로 명목 GDP 가지고 평가하는데요. 네. 명목 GDP하고 평가하면 올해 2,900 정도가 적정 주가예요. 네, 그리고 일평균 수출 금액 가지고 하더라도 한 10월쯤 가면은 2,900이 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작년에는 주식 비중을 줄여라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그런 거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앞서갔어요. 제가 일평균 수출 금액 가지고 주가를 주로 전망하는데요. 네. 작년 4월까지는 그게 일평균 수출 금액에 비해서 코스피가 무려 40%나 가대평가됐거든요. 그거는 일평균 수출 금액 대비 코스피의 밸류에이션 어느 정도가 돼야 적당하다라는 교수님만의 모델을 네, 갖고 모델이 계시는 거죠. 있는데, 장기적으로 회귀 분석해가지고 거기서 일평균 수출에 비해서 코스피가 얼마나 적당하다 그걸 수치를 구하거든요. 네. 네, 그런데 작년 4월 달에는 40% 정도 가대평가됐기 때문에 결국 개가 주인에 너무 앞서갑니다. 주인이 목줄을 잡아당기든지 아니면 개가 주인이 잘 따라오는지 따라오시는데 뒤를 돌아올 수밖에 없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일평균 수출 금액 증가는 했습니다만은 코스피가 한 20% 이상 떨어지면서 지금은 개가 주인 뒤로 가버렸어요. 예. 산책하는 개 이론에서 지금은 개가 주인 뒤에 있다. 예. 그럼 언젠가 다시 주인 옆으로는 올 거다. 그렇죠. 예. 근데 물론 개가 한참 동안 주인 뒤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예. 요즘에 그 개 목줄도 쭉 늘어나는 게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닙니까? 예. 그런데 분명한 거는 주가 저평가형이 들어섰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저는 주식 팔지 말고 가지고 있십시오. 예. 그리고 일시적으로 예생적인 사건이 떨어졌을 때 여기서 제가 2,600에서 한 2,900이 박스권이라고 보는데 일시적으로 어떤 사건이 예생적인 사건이 발생해가지고 2,200 정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2,600 지금도 밑으로 떨어졌지만 분명히 이거는 저평가형에 들어선 거거든요. 네. 이럴 때는 그 주식 그냥 가지고 계시라는 겁니다. 혹은 여유 자금 있으면은 멀리 내다보고 조금씩 더 사셔도 되고요. 주가라는 거는 장기적으로 올라요. 그러니까 제 집사람이 2000년에 처음으로 주식시작, 2020년에 처음으로 시작했거든요. 그 이전에 주식 안 했어요. 사모님께서? 예. 2020년에? 그때 어디 가나 주식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럼 동학개미시네요, 사모님이? 그렇죠, 동학개미죠. 남편이 김영익 박사인데. 그래서 2020년에는 주가가 거의 코스피가 연말 기준 31% 올랐습니까? 누구나 돈을 벌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는 보면 돈 벌었다고 기분 좋아하더라고요. 예. 근데 작년 상반기 되니까 주가가 이제 3,300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지루하다고 그럽니다. 근데 요새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주식 꼴도 보기 싫다. 그래서 대부분의 동학개미 분들이 다 그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주가라는 거는 장기적으로 오른다. 네. 그럼 명목 GDP 대비 제가 적정 주가를 계산하면 장기적으로 오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지고 있어라. 보지 마라. 근데 무슨 종목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자 그랬더니 40여 개 종목을 가지고 있어요. 40여 개? 예. 펀드 매니저 아니세요? 재무제표도 제가 재무제표 좀 보고 좀 주식 투자하려면 그렇게 재무제표는 최소한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뭐라고 하세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당신 수익률을 한번 밝히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수익률이 매년 안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코스피가 31% 올랐을 때는요. 제 수익률은 12%밖에 안 돼요.
예, 그런데 올해 코스피가 지금 한 10% 마이너스 이상 10, 예. 예,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네네. 저는 플러스 3%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58년 계획 뛰고 나이가 들었으니까 네. 늘 그 수익도 중요하지만 늘 안정성. 그렇죠, 그렇죠. 예,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투자라는 것은 수익률하고 리스크의 조화다, 적절한 조화다. 맞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수록 수익률보다는 리스크 할 일을 더 잘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연간 목표 수익률 5%밖에 안 돼요. 근데 사실 동학개미들의 눈높이가 너무 높았던 것 같아요. 2020년 그 시절을 기준으로 보니까.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요. 우리 명목 성장률보다 코스피 상승률이 1 내지 2%포인트 높습니다. 조금 높죠. 예. 예. 사실 지난 이거 10년 보더라도 예, 우리 명목 성장률은 한 4% 정도 되는데 네. 코스피는 연평균 5.8% 성장했어요. 음. 근데 문제는 지난 3년 동안 네. 작년까지 3년 동안은요. 네. 우리 명목 성장률 3%였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코스피 상승률은 연평균 11%였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제가 한 연금 자문위원을 하는데 네. 최근 3년간 평균 수익률이 11%였습니다. 근데 장기 평균은 6%가 좀 넘어요. 대표적 국민연금이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국민연금 최근 3년간 수익률이 11%예요. 좋았죠. 예. 예. 근데 장기 평균은 6.4%거든요. 뭐 최근 3년간 평균을 훨씬 벗어났다는 거는 앞으로 3년은 평균 미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3년간 우리가 주식을 하신 분들은 기대 수익률이 너무 높아져 있어요. 일종의 뭐 평균 회귀 이론 자꾸 우리가 예.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비정상적이었던 상황은 한두 번 있을 수는 있지만 예. 그렇죠. 결국은 이제 평균으로 회귀한다. 그래서 예. 눈높이를 좀 낮추고 현실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예. 조언일 수도 있겠네요. 물론 국민연금의 주식, 채권 전부 합쳐가지고 그러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뭐 지난주에 목표 수익률을 설정해서 발표했는데 5.4%입니다. 저는 그 5.4%도 높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추정해 보면은 우리나라 명목 잠재성이 3%로 지금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면 4 내지 5%면은 적정 수익률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4 내지 5% 가지고 무슨 주식 투자를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실 분도 있으실 것 같지만은 네. 구조적으로 우리 경제 성장률이 그만큼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네. 지금 말씀 거는 명목이고 실질적 물가까지 고려한 거 실질 그렇죠. GDP는 물가를 감안하면 1.9%로 제가 추정해 보니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거는 우리 잠재 성장률이 지금 미국보다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10년 후에 미 연준이 자기 나라 잠재 성장을 추정했는데 1.7%예요. 네. 근데 한국금융연구원이 우리나라 10년 후에 우리 잠재 성장 1%라는 겁니다. 갈수록 우리 성장이 미국보다 떨어질 거라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우리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더 낮아질 거라는 겁니다. 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경제 성장률이니까. 그렇죠. 성장률이니까. 네. 네, 그래서 저는 기대 수익률을 많이 낮추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다 예금해봤자 뭐 잘해야 2%. 저는 금리 조만간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시장이 한국은행 연준보다 훨씬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미스터 마켓. 예. 시장 금리가 먼저 오르고 뒤따라 기준금리 오르는 겁니다. 또 기준금리가 오르는 것도 시장이 먼저 예측해서 반영을 하고. 예. 예. 예, 그런데 특히 그 10년 국제 수익률 장기금리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미래 경제에서 미래 물가를 반영해요. 내년에 경제 성장을 떨어지고 뭐 오늘 저녁에 미국 소비자 물가가 이제 어떤 식으로 발표될지 우리 큰 관심사지 않습니까? 아, 이제 CPI가 나오죠. 예, CPI가 예. 나오는데 지금 컨센서스가 한 8.2%. 뭐 8.23이던데요. 뭐 4월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것이죠. 네. 예, 그런데 저는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 상승률이 7%, 특히 12월에는 네. 한 4.5%까지 낮아지리라고 보고 있어요. 전년 동기 대비 4.5%까지 연말에는. 예. 그만큼 경기가 위축되고 수요가 위축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금리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 금리. 시장 금리가 떨어지면 또 시차를 두고 중앙은행도 금리를 못 올리거나 나중에는 금리를 내리게 돼요. 그래서 저는 뭐 연준이 금리 몇 % 올렸다 뭐 이런 거 보지 마시고요. 네네네. 시장 10년 금리를 국채 봐라. 수익률이 시장 금리. 예, 시장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보시라는 겁니다. 최근에 뭐 달러 지수라고 그러죠. 선진국 통화에서 우리가 뭐
105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네, 네. 그게 저는 그걸 다 반영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최근 뭐 오늘 보니까 103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던데요. 네. 네, 그런데 제가 보는 거는 미국 사람들이 아직도 소비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미국은 원래 무역 적자로 맨날 맨날 늘어나는 사는 나라인데요. 아닌가요? 예. 근데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난다는 것이죠. 어, 예, 미국의 대순부채가 작년 말 기준으로 GDP 대비 79%예요. 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지속할 수 없습니다. 음, 그러면 미국이 그렇게 대부채가 많이 늘어나는데 견딜 수 있는 거는요. 외국인들이 미국의 수출을, 우리 중국 사람들 그렇습니다만 미국으로 수출하고 돈 벌어가지고 미국 주식 채권 사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바이든이 이번에 우리나라 가가지고 삼성전자 가가지고 협박하죠. 예, 미국에 돈 투자해라. 현대차 네. 뭐 만나가지고 네. 미국 좀 투자해라. 그 직접 투자가지고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미국 시장은 저는 거품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미국 시장 주가가 많이 떨어지다 보면은 미국 시장으로 돈이 덜 들어가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런데 저는 저 미국 시장에서는 더 세게 좀 미국 주식 투자는 좀 줄이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좀 나스닥 지수가 고점에서 한 30% 가깝게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게 끝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좀 반등하겠지만은 내년 상반기 가면은 나스닥 지수가 10,000 이하로 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S&P 500은 한 3,500 정도라고 뭐 그 정도까지 지금 나스닥이 한 13,000인데 예, 그 정도. 만도 깨질 수 있다. 예. 뭐 미국은 제가 보기에는 역사상 가장 큰 거품이 발생했어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쏟아부었던 돈, 그 예. 당시에 뭐 헬리콥터 벤이라고 하는 벤 예. 버니키 의장이 예. 돈을 뿌리듯이 그렇게 예. 막 예. 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그때 푼 돈보다 한 10배는 더 풀었단 말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야, 그러면 달러는 약세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돈이 그렇게 많이 풀렸는데? 예. 근데 수치만 보는 사람들은 그럼 달러는 약세지. 근데 오히려 그때보다 더 최고치의 달러 강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빨아들인다고 해도. 근데 그래서 그거는 과연 이제 아주 단기적인 시각이고요. 예. 장기적으로 보면 달러 가치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달러 가치가요. 네. 74년 무렵에 130달러 지수가 135였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얼추 그 정도 수준 다시. 지금 103이라니까요. 예. 135. 130과 103을 헷갈렸습니다. 예, 예. 지금 103이니까 장기적 추세선을 보면 달러 가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전 세계 중앙은행이 외환을 보려면 달러, 유로와 그 다음에 엔, 위안 이런 게 보유하거든요. 근데 달러 비중이 2000년에 전 세계 중앙은행이 71%를 달러를 보유했어요. 네, 네. 근데 지금 59%로 떨어졌습니다. 달러를 그만큼 못 믿겠다는 것이죠. 과거처럼. 장기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달러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추세인데요. 네. 지금 2년 정도 오르는 거는 장기 추세 보면은 추세적인 하락 가운데서 일시적인 반등이라는 거죠. 물론 2년이 굉장히 긴 세월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아주 장기 추세 보면은 계속 떨어지는 추세예요. 그 유튜브 썸네일을 몇 월에 위기 온다 김영익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저 가끔 언론에서 네네네. 뭐 주가 떨어지면 주가 지수가 얼마까지 떨어지느냐. 네네네. 그거 저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 물어보잖아요. 네. 근데 언젠가 한번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뭐 한 신문에서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저 센터장들은 알 수 없음. 사실 그분들이 정말 정직한 분들이죠. 그리고 뭐 2,500, 2,600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대답하거든요. 네. 근데 그때 보니까 제가 한 자릿수까지 이야기했어요. 근데 우연히도 그게 저점이었었는데. 한 자릿수가 뭐죠? 2,644라고 저점을 이야기했었습니다. 1의 자릿수까지 말씀을 해주셨다고? 예. 근데 그게 우연히 저 모델에 나온 숫자인데 제가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위험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사실 전 매도를 오르고 매도를 떨어진 줄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뭐 그런 이야기 하고 싶지 않은데 가끔 이렇게 진행하신 분들이 네. 언제 오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모델 이야기를 가끔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4월에 많이 떨어집니다. 5월에는 좀 반등합니다. 네. 근데 올해 반등한다고 그랬는데 5월 초까지 또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올 말에 네. 좀 오르긴 올랐는데 네. 야
정말 좀 위험한 이야기를 제가 했구나. 그래가지고 좀 뭉뚱그려가지고 이야기해야 되겠구나. 굉장히 위험한 짓이고 이제 앞으로는 안 할 거라고 좀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왜요? 네, 그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김희혁 교수님 좋아하는 건데. 그런 맞든 거 잘못하면 틀리든 이제 틀리다고 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근데, 요새는 그냥 뭐 3분기에 예, 한 2,900까지 오릅니다. 예, 근데 6, 7월은 별로 안 좋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 6, 7월은 별로 안 좋고요. 예. 뭐 8, 9월 3분기 후반, 중후반 가야지 좋거든요. 그래서 6, 7월까지는 조금 뭐 견뎌야 될 것 같습니다. 3분기 중후반 정도는 가야. 예, 예. 근데 단기 반등도 아까 2,900까지 가능하다고 보신 게 뭐 9월 말 10월 초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또 이렇게 구체적인 시점까지 정해가지고. 사실 이렇게 예측하시는 분들은 또 본인의 모델을 돌려가고 본인이 이제 계측을 하시는 거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그게 맞든 틀리든 그분의 그런 식견과 거의 한 30년의 노하우를 우리가 뽑아 먹으려고 하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아, 맞다. 아까 박이교님이 선행지수는 어디에서 보나요?라고 질문 주셨는데, 이게 통계청. 통계청에서 매월 말에요. 네. 산업활동 동향이라고 발표합니다. 산업활동 동향. 예, 거의 보도자료가 거의 100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네. 그냥 쑥 넘기고 네. 그 마지막 부분에 동행지 순환 변동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선행지 순환 변동치 제일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맞아요. 다 넘겨버리시고요. 네. 선행지 순환 변동치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요즘에 그 네이버에서도 경제지표 잘 나오던데요. 그 코시스 통계청 사이트 거를 이게 불러와서 그냥 경기 선행지수 검색하면은 그래프 이렇게 서비스가 되던데요. 예, 맞습니다. 그냥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경기 선행지수, 경기 동행지수 이렇게 쳐보시면은 될 겁니다.